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오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제 머신러닝 오늘 분석 실습 오늘 실습 위주의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튜토리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토이 이그젬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단순한 데이터긴 한데 아이리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에 대해 잠깐 튜토리얼 하겠습니다. 예,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파이썬을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코드를 이제 뭐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걸 작성하고 이제 그 터미널 환경에서 결국 이제 뭐 파이썬 하고 이제 뭐 이게 a.py면은 a.py 이렇게 해서 코드 자체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파이썬 프롬프트 인터프리터를 이제 어떤 코드 없이 실행을 해가지고 이 꺽쇠 세 개가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한 줄씩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면서 실행하는 이렇게 대화형 실행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렇게 좀 더 이제 이 파이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ID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들 뭐 이렇게 VS 코드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방법 중에서 주피터 노트북은 특히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파이썬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은 마치 이제 노트북 이름 자체가 이제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 그러니까 공책이라는 얘기죠. 공책을 사용하듯이 이제 코드를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설명도 함께 넣을 수가 있고 결과도 이 노트북 안에 이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주피터 노트북은 그래서 이제 코드 실행 방법의 장점, 즉 코드를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고 한 번에 실행하고 뭐 재사용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대화형 실행의 방법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를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노트북에 이제 문단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하듯이 이 주피터 노트북도 이제 코드를 이제 셀 단위, 부분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부분만 따로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단위로 실행하는 대화형 실행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어, 이렇게 잘 구조화해서 이제 텍스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결과 자체도 이 안에다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코드 하나의 안에다가요. 네. 그래서 이런 주피터 노트북 특히 이렇게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특히 많이 쓰는 이런 특화된 파이썬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드를 실행해서 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제 그 대화형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예. 두 개 프로그램.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분리해 가지고 두 개 프로그램을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그러니까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노트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프로그램과 노트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로 이제 그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명령, 파이썬 프로그램 명령을 이제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또는 이제 그 요청한 수행 결과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형식의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만약 그래서 종료가 된다면은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제 서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를 내면서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거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동작 과정을 보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먼저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우리 컴퓨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안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주피터 노트북 이제 OS 안에
뭐 키보드는 필요 없겠죠. 뭐 이렇게 해서 OS 안에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통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통 이제 웹브라우저를 쓰거든요.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쓰면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열고 이 서버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여기에 뭐 네이버닷컴 치듯이 이렇게 서버 주소를 얼마 이렇게 쳐요. 뭐라고 치면은 여기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여기서 하거든요. 코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면은 요 클라이언트 셀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셀 실행 요청을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에 이제 보내고, 그 실행한 결과를 다시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제 돌려줘서 이제 이거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송신하고, 뭐 서버는 이제 웹브라우저로부터 수신한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를 다시 웹브라우저 그 클라이언트에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수행이 되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이제 서버를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제 실행한다고 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나콘다 3 이제 이 폴더 들어가셔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거의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터미널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어떻게 실행하냐? 윈도우 R키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CMD를 입력하시면은 그때 윈도우의 이 터미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윈도우 터미널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 뭐 리눅스나 이제 뭐 맥OS 같은 경우에는 쉽게 터미널 이제 검색해서 실행하시면 되죠. 이렇게 터미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뭐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마이 노트북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D 드라이브 바꿀 때는 이렇게 D 드라이브 땡땡 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로 바뀐 이후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폴더 체인지 디렉토리, 그러니까 얘 약자죠. 그래서 CD 띄고 이렇게 내 폴더, 이 폴더가 이미 있어야겠죠. 근데 그 윈도우 탐색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 이렇게 옮겨가서 그 위치 안에서 파이썬 m-m 노트북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됩니다. 여기가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파이썬이 어떤 경로에서든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패스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할 텐데 만약에 이제 패스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파이썬 -m 노트북 치면은 파이썬이라는 명령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떠요. 이런 에러가 뜰 때는 우리가 설치된 파이썬에 이제 전체 경로를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이썬이 이렇게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C 드라이브 유저 안에 마이 컴퓨터 안에 아나콘다 3 안에 python.exe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 파일 경로를 다 쳐줘야 돼요. 다 쳐주고 python.exe 하고 -m 노트북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이제 윈도우의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자주 쓰는 그 위치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해 놓거든요. 보통 이제 그 기억 해놓은 경우에는 그냥 요 자세한 경로 없이 그냥 파이썬 -m 노트북 이렇게만 치면은 요 작업 폴더 위에서 이제 노트북이 이제 실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노트북을 이제 실행할 때 뭐가 실행되냐 하면은 우리가 그때 프로그램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파이썬 노트북은 뭐가 실행되냐면 사실 서버가 실행되는 거예요. 서버.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데 처음엔 그래서 서버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서버. 그럼 파이썬 -m 노트북 치면은 이런 게 쫙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정보들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작업 폴더가 여기다. 나중에 이제 작업 폴더가 어딘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때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실행시킨 파이썬 서버 실행시킨 곳에서의 요쪽 부분을 보면 돼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버에 대한 접속 주소예요. 여기 우리 나오는데 로컬호스트 888 땡땡땡 토큰 여기를 카피 페이스트로 이제 웹 브라우저에 이제 붙여놓으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전 슬라이드 봤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렇게 실행하는 순간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된다. 요거 실행되는 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트북 쓰는 동안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 쓰는 동안 계속 실행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버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코딩 하다가
그 코딩 웹브라우저에서 코딩하다가 나중에 그 서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에러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열고 그 다음에 서버의 접속 주소로 접속하면 돼요. 여기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 이 주소를 이제 카피해 가지고 여기 주소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는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가 뭔가요? 고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요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이제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 사실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이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서버는 제공자잖아요. 제공자. 이건 고객이고. 그래서 고객은 사실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막 실행하면은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웹브라우저는 연결 통로예요. 연결 통로.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 이제 실행 요청을 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걸 이 서버에서 실행되고 서버가 다시 이제 결과를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예, 아시겠죠?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피터 노트북 이걸 실행하거나 여기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서버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클라이언트도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부 사양을 잘 알 수가 없는데 클라이언트도 자동으로 웹브라우저 하나가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서버를 우리가 이게 파이썬 -m 노트북 하는 순간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이 서버가 이제 요 주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두 개 여기다가 하나 더 이제 탭을 열어가지고 또 두 개 병렬적으로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 탭 또 플러스 눌러서 열어가지고 새 탭에다가 이 주소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복사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의 서버에 클라이언트 두 개가 동시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서버 클라이언트로 돌아가는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버가 이제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백엔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만 보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뭐 코딩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서버가 뒤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렇게 통신하면서 이제 실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뭐 요까지만 알아두시고 이제 뒤에를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통신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주소를 아까 치고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파이썬 코드 파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뉴를 누르시고 파이썬 3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언타이틀드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없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제목 없음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이제 새로 넣어주고 리네임 클릭해서 이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주피터 헬로 월드라는 이제 코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코드 작성 부분. 그래서 여기다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 그때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코드도 이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트북을 쓰듯이 별로 설명문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저는 이제 설명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 공간이 없으면은 이렇게 요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이걸 셀이라고 하는데요. 셀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셀 하나가 기본적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셀의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셀 타입은 바꾸려면은 여기 요 부분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코드 말고 마크다운이라는 걸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더블 플러스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코드 눌러서 마크다운을 변경해서 이제 이 설명문 쓰는 공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크다운은 기본적인 문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워드랑 이제 한글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일반 설명을 쭉 쓰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제목을 근데 이 헤딩, 제목 헤딩이라고 하는데 헤딩을 이 레벨별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샵 하나를 쓰면은 어, 가장 큰 제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샵 두 개는 그 큰 제목보다 조금 작은 제목. 그래서 이게 레벨 1 제목이라고 하면은 원이라고 하면은 샵 두 개는 레벨 2 제목입니다. 레벨 2의 제목이고 2 제목. 예, 샵 3는 샵 3개는 이제 레벨 3 제목. 그래서 제목마다 이제 나중에 요 보시면은 이제 이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입력해 준 거죠. 헬로 월드 출력 연습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샵을 씀으로써 입력을 해준 거고 그 앞에다 그냥 다음 줄에는 그냥 일반 설명을 쭉 쓴 겁니다. 이렇게 설명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셀이고요. 셀 안에는 이렇게 마크다운, 요 마크다운 같이 이제 마크다운 형식의 그 설명문을 쓰거나 아니면 아까 그 코드와 같이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피터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런을 해주시면은 여기 런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런 버튼 요걸 클릭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요 아까 전에 여기서 요 셀이 선택된 상황에서 컨트롤 엔터 또는 시프트 엔터를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 엔터는 그냥 이 셀을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시프트 엔터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새로운 셀을 추가적으로 만들라는 이제 기능이 좀 더 이제 강화된 실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 아까 전에 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샵이 없어지고 이렇게 볼드체에 큰 글자로 해가지고 제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쓴 설명문은 그냥 이렇게 작은 글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노트북,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가 노트북을 점점 이렇게 작성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셀 하나를 이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셀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셀을 만들 때 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드 눌러서 코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셀의 특징은 이렇게 어, 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 가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코드의 이제 셀이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코드 셀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코드 셀 작성하실 때는 이제 프린트 헬로 월드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드 셀 안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런 버튼 누르시거나 마찬가지로 이 코드 셀을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런 버튼 또는 이제 컨트롤 엔터 또는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런이 이제 버튼 누르면은 숫자 표시가 여기가 생겨요. 원래 빈칸이었죠. 빈칸에다가 이제 숫자 표시가 이제 생기면서 숫자 표시가 표시가 되면은 실행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결과 프린트 헬로 월드 했으라고 했으니까 완료된 결과가 실행된 결과가 요 아래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은 이제 파이썬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셀별로 이제 실행이 되는 특징이 있고 이런 설명 셀을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과도 이제 셀별로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드 실행은 한번 쭉 실행돼가지고 결과가 맨 코드가 다 실행되고 쭈루룩 이제 프린트가 되잖아요. 이렇게가 안 되고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한 셀마다 이제 실행 결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게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이고요. 데이터 분석에서 왜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냐면은 데이터 분석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 이제 어떤 그 값을 뭘로 바꾼다든가 값에 대한 통계를 이제 구한다든가 이러면은 중간중간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이제 삭제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셀 바깥에 뭐 이런 데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가위 잘라내기 눌러내시면은 요 셀이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단위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머신러닝 분석하는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제 분류 우리가 많이 계속 분류했었죠. 분류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고요. 이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유명한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사이킬런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3개, 아니 4개가 이제 피처가 있고요. X라고 할 수 있는 피처들,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겟이라고 나왔죠. 타겟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Y를 레이블, 여기 레이블이나 또는 클래스죠. 예, 클래스에 해당되는 Y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몇 종류가 있냐면은 3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중분류, 3중분류 문제입니다. 3중분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세팔 랭스가 5.1이고 세팔 위스가 3.5, 페탈 랭스가 1.4, 페탈 위스가 0.2라는 데이터가 오면은 이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얘가 세토사다 또는 벌시컬러다 혹은 벌지니카다 뭐 이런 식의 클래스를 이제 분류를 예측을 해주는 게 이제 이 데이터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는 뭐냐면 이제 붓꽃이에요, 붓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는 뭐냐면은 붓꽃의 어떻게 보면 서브 타입입니다. 서브 타입. 아종들, 서브 스페시스. 예, 그런 애들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색깔도 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근데 여기서 세팔 랭스, 뭐 페탈 랭스가 뭐냐면은 세팔은 여기 그 꽃잎의 그 큰 부분, 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페탈은 이제 여기 작은 부분, 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세팔 랭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팔의 랭스,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도 여기까지의 길이겠죠. 여기 벌지니카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다음에 세팔 위스는 뭐냐면은 여기 너비,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1cm고 여기가 3.5cm고, 그다음에 페탈 랭스는 여기가 1.4cm고, 그다음에 여기 페탈 위스는 여기가 0.2cm고 이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붓꽃을 여러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관찰해서 세팔 랭스 얼마, 세팔 위스 얼마, 그 다음에 페탈 랭스 위스 얼마 이런 식으로 4개의 값을 조사해서 테이블 형태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이죠. 총 데이터 개수는 샘플 개수는 150 샘플이 있고요. 각 샘플은 이제 이렇게 3개의 아종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세토사 혹은 벌시칼라 혹은 벌지니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리스 분류 데이터를 써서 이제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세팔 페탈 랭스 위스를 이제 4가지의 관측값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샘플이 세토사인지 벌시컬러인지 벌스니카인지를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뭔지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코드를 짜서 이제 요 깃허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여기는 언더바가 하나 있고요. 접속하셔서 요 코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지불해서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어디다가 압축을 푸시면 되냐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밑에 이제 여기 시작 프로그램 밑에 이제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 밑에 쭉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그 CMD나 뭐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서버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보셔서 여기 작업 폴더 이 부분을 보셔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파일을 압축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버 이 주피터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열어서 요 주소로 해서 넣어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놓은 압축 파일 요걸 볼 수가 있거든요. iris analyst ipynb 예. 요게 보통 이제 그냥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뭐 ex.py 이렇게 확장자를 이제 py로 쓰고요.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요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쩌고 ipynb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라는 확장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 파일이 이제 아마
압축 푸시면 있을 거고요. 이 파일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까 주피터 노트북 코드가 이제 여러분 화면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 하나씩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셀을 이제 여러분 띄워놓고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이제 셀이고요. 요 셀 누르고 이제 컨트롤 여기 셀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원래는 아마 여러분 처음엔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어 있다가 컨트롤 누르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1이라고 숫자가 입력되면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이제 skrun skrun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파이썬 중에서 이제 여기 세 가지 제일 유명한 이제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skru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머신러닝 주로 쓰는 라이브러리고 판다스라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프레임화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변형시키고 분석하는 데 쓰는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판다스가 있고요. 넘파이는 이제 그 고수학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히 어레이 연산들 행렬 연산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숫자 연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무조건 그 머신러닝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함수를 이제 임포트해라, 그러니까 불러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또 이제 서브 라이브러리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브 라이브러리에 로드 아이리스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드 아이리스가 이제 뭐 여기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실행되는 거는 아니고 이 로드 아이리스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드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라이브러리부터 불러와라 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난다고 하면은 scikit-learn 이제 인스톨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이제 써보시면 되는데 뭐 저한테 이제 질문 따로 이제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부터 요 함수를 이제 불러와라, 임포트해라, 이렇게 수입해와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판다스도 마찬가지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해와라. 근데 앞으로 판다스라는 이름 자체가 길잖아요. 6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PD라는 이름으로 대신 바꾸겠다라는 이제 명령이고요. 넘파이도 마찬가지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우리는 넘파이가 5글자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MP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로드 아이리스에서 이제 불러오면은 아이리스 데이터가 아까 150개 샘플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요 변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에 들어온 요 데이터는 사실 이제 타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판다스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요 코드고요. 여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df라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이게 sklearn, scikit-learn의 데이터였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바꿔서 요 df로 이제 변환을 시키면은 이제 요 df는 이제 판다스에 대한 여기는 원래는 scikit-learn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판다스에 대한 판다스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제 데이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요 명령은 뭐였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뒤에 그 y 레이블이 지금 이름이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타겟 칼럼이
0, 1, 2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0, 1, 2를 이제 문자로 아예 바꾼 겁니다. 세토사, 벌시칼라, 뭐 벌지니카로 이제 매핑해라. 그래서 이제 원래 0, 1, 뭐 이 0, 1, 2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0일 경우에는 이제 세토사, 예, 1일 경우에는 벌시칼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다시 해주는 이런 작업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불러왔으면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그때 쓰는 명령이 이게 데이터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변수고요. df라는 변수고 그 다음에 점하고 헤드를 해주시면 돼요. 점하고 헤드 해주시면은 이 헤드 함수를 이제 쓰면은 이런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게 헤드라는 함수가 이미 잘 선언이 돼 있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이 헤드라는 함수를 쓰고 n10 요 옵션은 뭐냐면은 10줄을 이제 보겠다는 얘기고요. 헤드는 이제 앞에 상위 10개의 샘플의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n10으로 줬기 때문에 만약에 n100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 100개가 이제 앞에 쭉 나오겠죠. 그래서 n10이기 때문에 지금 10개가 나왔어요. 0부터 해서 9번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숫자로 된 아이디니까 이제 무시를 하고요. 여기서 총 4개의 이제 피처가 있는 거죠, 지금. 세팔 랭스 위드, 랭스 위드, 페탈 랭스 위드로 해가지고 총 이제 4개에 대한 피처 칼럼이 있고, 테이블로 치면 이제 칼럼이 있고, 로우는 지금 이제 앞에 상위 10개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총 10개가 나왔고, 타겟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매핑을 해가지고 세토사 또는 이제 벌시칼라 또는 벌지니카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요런 이제 테이블 형태의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DF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타겟이 몇 개인지 어떻게 이제 세볼까요? 이제 세보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F에 이제 타겟이란 이제 칼럼만 이제 값만 이제 쭉 모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칼럼이 총 5개가 있었죠. 앞에는 피처 4개가 있고, 다음에 Y 피처 하나까지 해가지고 총 5개 피처가 있었는데, Y 피처가 이제 이름이 타겟이었습니다. 타겟. 칼럼 네임이 타겟이었고, 그래서 칼럼 네임 타겟에 대해서 값을 쭉 뽑아옵니다. 여기가 총 이제 아까 우리는 10개밖에 안 봤지만은 총 개수로 해가지고 총 샘플 개수로는 150개가 들어있거든요. 150개마다 이제 밸류 카운트를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카운트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은 여기서 아까 세토사가 50개가 있고 50개가 있고 벌시칼라도 50개가 있고 벌지니카도 50개가 있다. 그래서 총 150개가 있다. 이런 어떤 서머리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제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둘러보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제 시각화 분석을 이제 할 텐데요. 이 시각화 분석은 어떤 시각화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토사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테이블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죠? 다시 보면은 세팔 랭스, 세팔 위스, 그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 칼럼에 있었죠. 타겟. 예. 그러니까 타겟 칼럼은 이제 세토사가 몇 개 있고, 벌시칼라도 몇 개 있고, 50개가 있고, 총 벌지니카도 50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토사별로 세팔 랭스와 이제 세팔 위스와 세토사에 대한 이제 세팔 랭스 디스트리뷰션 분포와 벌시칼라에 대한 세팔 랭스 분포, 벌시니카에 대한 어떤 세팔 랭스의 분포를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세토사에 대한 이제 세팔 랭스를 찍어본 건데요. 이제 일단 그림 먼저 보시면은 여기 점들이 그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토사가 지금 요 점은 뭐냐면 4.4 정도 되겠죠. 4.4가 있고 요 점은 지금 4.3. 예, 요 점은 이제 4.5. 예, 요 점은 뭐 5.0. 이런 식의 점 50개가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거고요. 벌시 칼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6.0, 뭐 여기 5.0도 있고 5.0, 여기 5.5도 있고 5.5 이런 식이고, 벌지니카도 마찬가지로 요 점 하나, 뭐 5.5 가장 작은 거 5. 여기도 하나 있네요. 4.8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6.5도 있고, 예, 이런 식의 이런 값들을 점들을 이렇게 다 찍고 이 점들에 대한
서머리를 한 겁니다. 이게 박스 플랫이라는 건데요. 박스 플랫에 이 박스 플랫은 이제 이렇게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네모의 중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끝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네모의 중간선은 뭐냐면은 이렇게 메디안 값, 그러니까 요 전체 50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디안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앙 값이죠, 중앙 값. 중앙 값이 이제 요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요 위에 박스는 상위 맨 끝에를 이제 0%로 치면은 상위 25%, 여기 요 밑에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상위 결국 50%죠. 25% 선, 이 50% 선, 75% 선. 예. 요런 이제 선들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박스 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은 요 가운데 선이고요. 그다음에 요 박스는 상위 20%, 5%, 밑에는 그러니까 상위 75%, 다른 말로는 하위 25%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나요? 아, 세토사가 전반적으로 세팔 랭스, 아까 전에 뭐 붓꽃이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죠. 세토사의 이제 세팔 랭스가 여기 세팔 랭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작구나. 세토사가. 예, 다른 붓꽃은 세팔 랭스, 벌시칼라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길다는 거죠. 다음에 벌지니카는 어떤가요? 더 길죠, 더 길어. 예,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벌시칼라고요. 이거 벌지니카는 더 기네죠, 더 기네. 이렇게 더 기네. 예, 요런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50개에 대한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있고, 벌시칼라에 대한 세팔 랭스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있고, 벌지니카에 대한 세팔 랭스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세팔 랭스가 이제 이 아종별로, 붓꽃의 아종별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플랫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요 플랫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요런 이제 명령어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셀이에요. 여러분 한 셋이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알 거예요. 이 시각화 이런 걸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데이터를 원래 값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차트 또는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를 하는 이제 파이썬의 유명한 패키지 두 개는 이제 매플란 라이브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C본 이거 두 개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여기서는 C본 쓰고 있는데 C본 박스 플랫 하면은 이 박스 플랫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X축은 지금 이게 타겟 세토사, 벌시칼라, 벌지니카 이 타겟을 하고 이 박스 플랫의 Y축은 세팔 랭스 여기 세팔 랭스 칼럼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이름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이름들. 이 들어가는 이름들은 요 칼럼 이름 그대로 똑같이 괄호와 뭐 띄어쓰기 다 똑같이 해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칼럼 이름 아까 데이터 프레임의 좀 헤드에서 봤을 때 그 칼럼 이름 그 자체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타겟 그러니까 X축은 이제 타겟을 이제 기반으로 나누고 Y축은 이제 세팔 랭스를 이제 분포를 이제 찍어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라. 요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 넣어줘라. 이런 옵션 3개를 이제 입력으로 주면서 박스 플랫을 그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립 플랫은 요 점 찍는 플랫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플랫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오버라이팅 해가지고 덮어쓰기 해가지고 스트립 플랫을 이제 그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립 플랫도 그릴 때 타겟은 이렇게 X축은 이제 타겟을 이제 요 세토사 벌시칼라 벌지니카로 나누고 Y축은 이제 세팔 랭스를 해가지고 요 점을 찍어라는 것이고요. 여기 뒤에는 뭐 이제 뭐 칼라 이거 회색이란 얘기고 여기는 뭐 지터 뭐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플랫을 요거 플랫을 이제 그리도록 이제 대기시켜 놓는 명령이고 플랫 쇼까지 해야지 이제 전체로 플랫 이거를 렌더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주는 이제 함수고요. 그래서 예, 요런 이제 명령 통해서 우리가 그
이 각각의 피처와 결국 이제 피처죠. 이게 피처 여기 피처 4개와 레이블의 상관관계를 이제 박스 플롯으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본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이제 피처와 그다음에 타겟 또는 레이블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시각화로 보는 게 데이터 분석의 가장 이제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타겟과 마찬가지로 X축은 이제 타겟을 놓고 Y축은 이제 이번에 세팔 위스 아까 그 4개의 칼럼 중에 두 번째 칼럼이죠. 이제 세팔 랭스 말고 세팔 위스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페탈 랭스랑 페탈 위스도 이제 할 건데 세팔 위스를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보니까 세토사가 좀 가장 크네요. 이것도 좀 차별이 확실히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얘는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서 3.0에서 4.5 사이고 그다음에 벌시칼라는 2.0에서 3.5 사이, 벌지니카는 좀 더 중간 정도죠. 이제 2.5에서 3.5 사이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림으로 보면은 길이는 얘는 세토사는 작지만은 길이는 짧지만은 넓다는 거죠. 이렇게 세팔 랭스가 이렇게 넓다. 예, 이렇게 생겼고 벌시칼은 아까 얘보다 길었죠. 길이가 길면서 랭스는 좁네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서 약간 이제 납작한 애고 벌지니카는 길이가 길면서 좀 약간 뚱뚱한 애.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예. 아무튼 세팔 위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레이블마다 아종마다. 얘는 더 페탈 랭스 같은 경우에는 더 구별이 심하네요. 그쵸?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사이로 다 몰려 있고요. 벌시칼라는 페탈 랭스에 대해서 3에서 5 사이에 다 모여 있고 벌시니카는 4에서 이제 7 사이에 다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플랫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페탈 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여태까지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이 각각 피처 4개마다 4개와 그다음에 레이블 하나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상관관계가 다 있네요. 얘가 지금 작으면은 보통 세토사인 경우가 많고 얘가 중간이면은 벌시칼라인 경우가 많고 얘가 세팔 랭스가 가장 크면은 벌지니카인 확률이 높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 이런 이제 피처별로 이제 레이블과 이제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세토사도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요 사이에 모여 있고 벌시칼라도 요 사이에 모여 있고 벌지니카도 요 사이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만약 페탈 위스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페탈 위스와 이 레이블 간의 상관관계는 없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서 이렇게 얘를 지워버리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 시각화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머신러닝 하기 사전에 어떻게 보면 피처를 셀렉션하고 또는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피처들 X1, X2, X3, X4와 그다음에 Y와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4개를 다 머신러닝에 사용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트레인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 샘플 이제 컬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거고 샘플을 지금 총 150개 각각이 50개 레이블마다 50개가 있는 건데 요거를 나눠야죠. 트레인 데이터셋 각각 이제 여기서 40개를 트레인 데이터 총 120개를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30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야 됩니다. 샘플로. 예, 그게 지금 요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트레인 먼저 이제 전체가 여기 랭스 그러니까 길이 df 하면 여기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150개 샘플이 납니다. 150 중에서 150을 이제 0부터 이렇게 149까지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4가 아니면은 트레인에
대한 인덱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얘는 나머지가 4가 아니죠. 나머지가 0,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이기 때문에 얘는 트레인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어떤가요? 4는 나머지가 4죠. 그렇기 때문에 5로 나눴을 때 4는 빼고, 그 다음에 4 다음에 5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6, 7, 8, 그 다음에 9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또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11, 12, 1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샘플 중에서 뭐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구할지를 이제 인덱스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지금 반대로 이제 4인 애들만 뽑으면 되겠죠. 얘는 지금 이제 트레인 인덱스고 4인 애들, 그다음에 9인 애들, 14인 애들 이런 애들을 지금 이제 트레이닝 인덱스, 테스트 인덱스로 지금 이렇게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X트레인은 df ilog이라는 함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넣으면은 그 줄만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에 대해서는 트레인 인덱스, 아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런 애들만 쭉 뽑아라. 그리고 그 칼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이하, 마이너스 1 미만, 여기가 마이너스 그 인덱스로 봤을 때 0, 1, 2, 3이고 거꾸로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전까지, 그러니까 요 x0부터 요 x3까지 네 개의 그 4개 칼럼을 지금 뽑아라. 그러니까 그 열로는 120개, 그리고 그 칼럼으로는 4개를 이제 뽑아서 그러면은 120 바이 4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X 트레인이. 그다음에 Y 트레인은 뭔가요? 이게 똑같이 여기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120개를 뽑는데 줄로는 120개, 로우로는 120개고 그 열로는 마지막 줄만, 세토산지 뭐 이렇게 벌시칼란지 벌지니칸지만 이렇게 뽑은 게 Y 트레인이고요. X 테스트는 요 테스트 IDX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4일 때만 4, 9, 14 이런 애들만 쭉 뽑은 거. 그러면 30개, 총 30개만 이제 뽑고, 그다음에 컬럼은 아까 트레인 X 트레인 뽑았듯이 4개의 피처를 다 뽑는다 이런 얘기고요. Y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 인덱스 똑같이 4, 9, 14 이런 식으로 30개 뽑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지막 칼럼만 뽑아가지고 얘는 총 30 곱하기 1이 나오고, 얘는 30 곱하기 4, 얘는 120 곱하기 4, 얘는 120 곱하기 1 이런 이제 데이터로 이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전체 120개를 지금 트레이닝으로 쓰고 30개를 나중에 테스트로 쓰려고 이렇게 쪼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보면은 트레인이 Y 트레인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보면은 벌시칼라가 40개, 세토사 40개, 벌지니카 40개를 이렇게 잘 뽑힌 걸 볼 수가 있고요. 균등하게. Y 테스트의 이제 밸류 카운트를 보면은 벌시칼라 10개, 벌지니카 10개, 세토사 10개 이런 식으로 총 30개 잘 뽑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0개는 지금 트레이닝 샘플로 만들려고 이렇게 뽑은 거고, 30개는 지금 테스트 샘플로 만들려고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하려면은 모델을 생성하고 4단계로 합니다. 맨날 다 똑같습니다. 모델 생성하고, 모델을 이제 생성한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쓰나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셋 셋을 이용해서 학습하죠. 이렇게 학습하고 모델 예측하고, 예측은 뭘로 하나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여기 우리는 지금 어큐러시로 이제 할 겁니다. 정확도.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이제 각각의 8개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사이클런 매트릭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이제 함수를 일단 로딩을 하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정확도 계산할 때 계산에 쓰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이라는 이제 서브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로지스트 리그레션이라는 이제 모델을 이제 임포트 해온 겁니다. 이건 바로 실행되는 거 아니라겠죠? 실행은 아니고, 예, 불러온 거죠. 불러온 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 어떻게 보면 로딩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게 뭔지는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깊이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8개나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우리가 하나 머신러닝 모델 뭐 배웠었죠? 그 나이브 베이즈 배웠었죠. 그런 이제 나이브 베이즈 같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학습을 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이제 머신러닝 같은 이제 원투 같은 이제 그런 이 수업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델 여러 개,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개 모델이 있어요. 나이브 베이즈 같은 그런 그것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아마 다 동작은 하지만은 그렇게 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읽어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거 중에 이제 특별하게 뭐 다른 거는 이제 모델들을 보면은 보통 그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 중에 그런 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그거 중에 특히 맥스 이터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값은 1000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생성해라 이겁니다. 생성을 해서 생성된 모델이란 변수에 이렇게 지금 입력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델은 이제 빈 껍질만 이렇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빈 테이블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함수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와가지고 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되는 그 어떤 모델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부분은 이제 fit이라는 함수입니다. 모델.fit을 하고,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나눴던 xtrain, 이게 120 바이 4였죠. 120 바이 4 매트릭스와 그거에 대응하는 120 바이 1 어떻게 보면 어레이 또는 120 바이 1 벡터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 x와 y의 관계를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이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모델이 학습이 됐고, 네, 모델.predict 하면은 이제 여기서 2단계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다음에 모델.predict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은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예측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xtrain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 있잖아요. 학습시킨 데이터, 훈련 데이터셋을 한번, 이건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은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도 정확도가 얼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x 값만 줘서, 여기는 지금 몇 개인가요? 30 바이 4죠. 30 바이 4에 대한 그 값들에 대해서 y 프레드 테스트는 얼마인가요? 30 바이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20 바이 1이고 얘는 120 바이 4고, 그러니까 30개 샘플에 대한 예측 값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나중에 찍어볼 수가 있거든요. 찍어보시면은 101010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예측, 이 함수 쓰면, predict이라는 함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accuracy 스코어에다가 y train과 y pred train, 그러니까 실제 y 값이죠. 실제 y 값과 예측된,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셋에서 예측값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정확도를 구하라는 지금 요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도 구한 거를 이제 출력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여기 부분 y의 테스트 데이터셋 30개 샘플에 대한 실제 얘는 예측값을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도를 구하라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거 뭐 둘 다 똑같이 나왔네요. 정확도랑. 예.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훈련 데이터셋의 예측값의 정확도는 요거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의 정확도는 요겁니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예측을 해봤죠. 똑같이 사이클러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머신러닝의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런 그냥 뭐 SK런 그다음에 이렇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쳐보면은 이 사이클런이 이미 다 구현해 놓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 분류학습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 이렇게 쳐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몇 개 지금 8개를 제가 이제 골라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런의 이제 트리라는 이제 서브 라이브러리에서 디시전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모델을 임포트를 한 거죠, 지금.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로딩 해 놓은 겁니다. 로딩 해놔서 모델을 이제 빈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성한 거죠, 모델을. 생성을 해가지고 모델이라는 변수에 넣고 마찬가지로 모델.fit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학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지금 학습이 된 거고 이렇게 모델.predict 하면은 지금 예측을 한다 그랬죠. X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 예측값을 만든 거고 모델.predict X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프레딕션 한 겁니다. 프레딕션을 지금 두 개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비교, 정확도 비교를 수행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 비교를 이렇게 수행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디시전 트리 모델에 대해서요. 이 지금 구조는 지금 다 똑같죠. 줄수까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줄 그 라이브러리 로딩, 두 번째 줄 모델 생성, 세 번째 줄 모델 학습,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은 지금 그 예측,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 여섯 번째는 그 예측된 어큐레시를 지금 출력하는 이런 이제 여섯 번째 줄 똑같아요. 여기도. 다만 뭐가 차이가 있나요? 모델만 바뀌었죠. 모델만 디시전 트리에서 SVC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 그러는데요. 모델은 지금 다 다르지만은 그 어떻게 모델을 생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fish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하고 프레딕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할 것이다 라는 요 인터페이스를 다 동일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모델만 이렇게 잘 생성을 해주면은 알아서 잘 똑같은 함수를 이름을 통해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사이클런이 지금 잘 구조화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 구조해 놓아서 그 구현해 놓은 그 라이브러리를 잘 갖다 쓰면은 여러 개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예측값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지금 6단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포트 벡션 머신이라는 모델을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모델은 이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우리가 이제 나이브 베이즈를 이제 많이 저번에 배웠는데 그거 중에 이제 가우시안 모델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컨셉은 나이브 베이즈를 따르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이브 베이즈 이렇게 로딩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생성을 하고 핏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프레딕트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예측된 어큐레시 스코어를 계산해 가지고 출력을 한 겁니다. 지금. 예. 다섯 번째는 이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이제 모델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하고 학습하고 예측해서 또 이제 결과를 이제 출력해 본 겁니다. 여섯 번째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다 동일하죠. 생성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정확도 계산하고 이런 거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또 모델을 써가지고 생성하고 예측하고 학습하고 수행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계산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인공신경망인데 이걸 인공신경망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 방법이 이제 딥러닝이죠. 유명한. 예, 그래 아무튼 이 인공신경망도 이제
SK런에서 사이클런에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LP 클래시피카이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서 옵션은 요걸 좀 더 추가적으로 줬고요. 이거 안 주면 나중에 좀그 주의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핏을 쓰고 핏을 써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그다음에 정확도 계산하고 이런 겁니다. 8개까지 지금 모델 다 했고요. 그래서 다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를 지금 각각을 이제 다 구해본 거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런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까 그 값들을 다 이제 복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뭐 이게 원래 0.97인데 퍼센트로 나타내면 9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면은 디시전 트리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이 그 트레인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100%예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이렇게 낮아지죠. 예, 하나의 관찰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뉴럴 네트워크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나쁘진 않아요. 98%. 등수로 보면은 얘가 1, 2, 3 공동 1등에 공동 4등 정도 되네요. 98%. 그러니까 공동 4등인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보니까 정확도가 100%예요. 얘는 오히려 올렸죠. 얘는 지금 떨어졌는데 다들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정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 보면은 세 개의 이제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최고 정확도를 보였지만은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정확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정확도가 높은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때는 정확도가 낮아지는 건 이제 보통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피팅. 얘는 오버피팅 됐다는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훈련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그냥 그럭저럭인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괜찮다. 그거 뭐 유지를 하거나 좀 더 좋아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정적합 그러니까 정리란 거는 이제 바를 정자죠. 그러니까 피팅이 잘 됐다. 학습을 잘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이제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제 아이리스 분류 모델, 그러니까 붓고 분류 머신러닝을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쓸 모델은 이 모델이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 8개 모델을 테스트 해봤는데 테스트 모델 8개 중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이것을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 머신러닝 뭐 붓곳에 이렇게 딱 사진만 찍으면은 그 페탈 랭스 뭐 페탈 위스 그다음에 뭐 세팔 랭스 위스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아종을 이제 서브 타입을 이제 서브 스페이스를 골라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쓰는 게 아마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적합과 정적합, 그 다음에 부족합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적합과 이제 부적합, 오버피팅과 이제 언더피팅인데 오버피팅은 피팅이 오버 너무 많이 됐다는 거고 언더피팅은 피팅이 너무 덜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적합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 학습된 상태입니다. 부적합은 오히려 지금 훈련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정적합은 나름 이제 X 플러스랑 동그라미랑 구분하는 어떤 선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선이 이 정도면 이제 스무스하게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정적합, 굿 피팅 잘 됐다. 이 구분하는 모델이 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정적합이고요. 반면에 이제 부적합은 요 부분이 지금 다 에러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다 에러인데 약간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 부분을 지금 다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습니다. 오판 틀리게 예측하고 있죠. 과적합을 보면은 요것들이 지금 훈련 데이터셋인데 너무 각각의 지금 특정 데이터에 너무 치우쳐서 이제 선이 너무 꾸불꾸불하다 이런 겁니다. 과적합은 그래서 어떤 지금 분류 모델은 두 개를 이제 분류시키는
이런 경계 라인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계 라인이 너무 꾸불꾸불하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꾸불꾸불한 상태가 이제 과적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적합은 이제 너무 그것들이 더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선이 구분선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제 부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작은 동그라미가 지금 트레이닝 셋, 작은 플러스가 지금 트레이닝 셋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큰 동그라미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적합은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지금 오류가 몇 개가 있나요? 여기가 지금 원래 플러스로 이쪽을 예측한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동그라미 예측하는 거고, 이 선의 윗부분은 플러스로 예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예측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서 틀린 개수는 지금 3개인데, 근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틀린 개수는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합은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없거나 비슷하거나 좀 더 이제 오차가 적어져서 더 좋아지는,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게 지금 정적합이고요. 과적합은 뭐냐면은 지금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어요. 모두 다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100%인데, 이런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가 틀렸죠. 그래서 하나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정확도가 낮아질 때, 꽤 많이 낮아지거나 이러면은 과적합됐다고 이제 보는 의견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적합은 뭔가요? 반면에 이제 훈련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많이 틀려 있어요. 여기도 틀렸고, 여기를 플러스로 보고, 요 선 윗부분을 플러스로 보고, 선 밑에 부분을 동그라미로 보는 건데,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도 틀렸고 4개 틀렸고,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밑에 부분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동그라미 위에 부분 여기도 하나 틀렸고, 총 9개나 틀렸어요.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 9개 너무 많이 틀려 있는 상황이 부적합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적합은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부적합이 오히려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강화시켜 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잘 얘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과적합은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 너무 과도하게 학습이 된 상태를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고, 정적합은 훈련 데이터셋에 적당하게 학습이 된 상태인 거고, 부적합은 훈련 데이터셋에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은 특히 과적합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오류나 잡음이 있는데, 오류 잡음이라고 해서 무시를 해야 되는데, 이 오류 잡음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학습이 되면 이제 과적합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류가 왔을 때,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가 오류가 약간 있는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판단을 낼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과적합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에서 이런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나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등이 약간 과적합인 상태라고 이제 왜 예측할 수가 있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다 맞췄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시인 데이터죠. 언시인 데이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꽤 많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적합 소견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이제 괜찮은 상태였는데 테스트에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실습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실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머신러닝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고, 데이터 시각화, 각각의 이제 X1 피처 특성별로 특성과 레이블 Y와의 이제 관계를 박스 플롯과 이제 그 스캐터 플롯 같은 걸로 이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분석은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써가지고 샘플을 150개 샘플을 120개 대 130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눈 다음에
요거 120개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래서 8개 모델을 동일한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어큐러시를 이제 비교해 본 결과 그다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모델이 가장 이제 괜찮은 모델이었다라고 이제 결론까지 내는 그 단계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실습 수업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